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어제 미국 날짜로, 오늘은 미국 날짜로 토요일이고요. 정규 방송, 금요일 방송이 끝난 뒤에 아주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직접 미국 땅에서 미국과 관련된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 밖에서이지만 미국과 아주 연관이 깊은 그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콘서트장에서의 총격 사건, 두 번째는 미국 사람들은 영국 그 왕실에 관한 뉴스라면은 정말 대단히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그에 관한 이 두 가지 내용을 전해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뭐 이스라엘, 미국의 뭐 대선 문제, 경제 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제가 헤드라인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그런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시사 만평과 함께 한번 이게 깊은 뜻이 이거였어?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진행하겠습니다. 러시아 콘서트홀에서 그 모스크바의 조금 그 외곽지대에서요. 폭발 사건과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적어도 133명이 숨졌습니다. 적어도입니다. 앨리스트.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거고요. 워낙에 그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저질렀는가, 미국이 미리 경고를 했다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시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전해드렸었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번째 임기에 뭐 투표죠. 러시아식으로 얘기하면 민주적인 투표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을 해서 임기 6년, 2030년까지 30년을 집권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나오고 불과 며칠 만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오늘의 미국에서도 푸틴과 트럼프의 브로맨스 그리고 서로 미국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있다. 혼돈 상태가 되는 것을 러시아도 원하고 푸틴은 본인이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뭔가를 휘저어서 본인이 정권을 잡고 싶은 그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승리를 선언하고 며칠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쟁이라고 war라는 그런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하고 나서 이 같은 테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수 군사 작전이다. 그 스페셜 그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렀었는데 이건 war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며칠 만에 모스크바 인근의 크로커스 시청 그 안에 6,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콘서트장이 폭발도 하고 총격 사건으로 적어도 133명이 사망했고 2층은 거의 불탔답니다. 폭발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러시아는 테러라고 얘기를 하고 4명을 체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우크라이나가 있다. 우크라이나가 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NO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IS, 이슬라믹 스테이트죠. 이 테러 그룹이 텔레그램에 관련 뭐 클립도 올리고 본인들이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그것을 확인을 했고 미국의 정부도 역시 ISIS의 소행이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국영방송 타스통신은 세인트피터스버그 그쪽 쇼핑 지역 전부 지금 문을 닫았고요. 레닌그라드 지역도 경계태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미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더라도 중요한 사람 생명과 관련된 또 ISIS를 잡는다는 이 목표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 2주일 전쯤에 미국 시민들에게는 군중이 많은 곳에 가지 말아라. 콘서트장까지를 포함을 해서 뭐 콕 집어서 이번에 그 콘서트장을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콘서트장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도록 경고를 했고 왜냐하면 극단주의자들이 모스크바에서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라는 첩보를 미국이 입수를 해서 정보국이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에 전했고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는 러시아 주재 국민들에게 전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의 FSB, 이게 이제 KGB의 후신이잖아요. KGB에도 이걸 알렸다는 거죠. 특히 이제 또 모스크바 사원이 ISIS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슨 컨설트장 딱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ISIS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의 정보국 FSB에도, 국내 정보국 SSB에도 알렸다는 거죠.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번 주 화요일에 그 FSB 정례 회의에서 이 같은 미국의 경고를 일축했습니다. 러시아를 위협하기 위한 미국의 농간이다. 러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협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 말씀드렸고요. 뭐 미국에서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일단은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는 것 당연하고요. 미국 정부로서도 그분들께 이제 조의를 표하고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뭐 총기와 탄약 등도 지금 회수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은 예전에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무슨 자신의 그 정치적인 것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인종이라든가 다른 그룹의 사건의 그 범인이다 하고 뭔가를 전가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글쎄요, 이번에는 완전히 뭐 예를 들어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아닌데도 우크라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100%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문제 정도가 남아 있고요. 굉장히 세계에서 아마 이건 다음 주 내내 뉴스 사이클에서 돌아가는 이슈가 되겠죠. 두 번째는 케이트 미들턴, 윌리엄 왕자의 부인, 아이들 셋의 엄마.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사실은 그 화학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키모테라피를 받고 있습니다. 2분 20초짜리 영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봄꽃이 가득 핀 뒤에는 아련하게 그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고 본인은 벤치에 앉아서 평범한 그냥 줄무늬의 셔츠와 진 바지를 입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케이트 미들턴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1월 달에 이제 복부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암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암이 발견돼서 2월 달부터 키모테라피를 받고 있는데 저 엄청나게 힘든 날들을 보냈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이에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매체나 세계 매체가 영국 왕실에 대해서 뭔가를 조금 위로 올리는 듯 하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케이트 미들턴의 뭐 사진이 조작됐다, 뭐 18군데가 조작됐다 등등의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루머도 있었고 뭐 몸집이 2배라는 등 이런 루머들도 있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 키모테라피를 받는다는 그래서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케이트 미들턴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구나. 그리고 심지어 남편도 뭐 할아버지 추도식 이런 데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모든 루머들이 다 풀린 것이고 2월 말부터 키모테라피를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제 무슨 이런 왕실은 상징이기 때문에 이스터 때에도 역시 사람들은 케이트 미들턴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보일 수 없고 그 사람이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면 사람들은 그리워하겠죠. 그리워하면서 기다리겠죠. 언제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은 알 수 있고 암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2분 20초짜리 이 내용 하나로 그동안 몇 주일 동안에 온갖 루머와 비난과 이런 것들은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암을 앓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고, 그냥 말해주는 대로 그냥 그 정도만 들을 뿐이죠. 그리고 그 비디오는 BBC가 촬영을 했답니다. 전에 이제 왕실 사진을 찍는 대행사 이런 데서 뭐 조작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BBC 방송이 촬영을 했다고 하고, 시아버지도 지금 뭐 암 치료를 받고 있고, 같은 병원에서 며느리가 복부 수술을 한 뒤에 지금 이제
뭐 암 그 치료를 받고 있고 하니까 영국 왕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겠구나. 윌리엄 왕도 어떤 때 공식 석상에서 빠지고 찰스 왕도 빠지고 그러면 이제 그 왕비가 대신 가는 거고 뭐 그런 그 영국 왕실의 모습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균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미국이 냈습니다. 그전에는 두 번이나 크게 다른 나라에서 낸 것을 미국이 반대하다가 그렇지만 이번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비토를 해서 아니 가자는 러시아 대사의 얘기입니다. 유엔 주재. 가자 지구는 이미 지도에서 없어질 그럴 정도야. 다 파괴가 됐는데 뭐 이제 와서 휴전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위선적이구만. 미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이러는구만 하는 얘기를 했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장 휴전을 해라 하는 것을 미국이 유엔에서 결의안으로 15개국이요. 상임이사국 5개국이 있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나머지 10개국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발의를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동맹이라 할지라도 이건 좀 투머치다.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하는 거고 이 15개국 가운데서 3개국이 반대를 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알제리아 그리고 기니아가 이제 기권을 했기 때문에 11개국이 찬성을 했으니까 미국이 안전보장이사회도 꽉 쥐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그 가운데 3분의 2는 중국과 러시아지만 어쨌든 지금 휴전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거기서 무찔러야지만 된다. 아니면 안 되고 하마스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가자 지구의 최남단인 라파의 지상군을 파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그 구식 정치인이잖아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외교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주니어 연방 상원의원이었을 때 벤자민 네타냐후가 워싱턴의 대사도 아니고 뭐 참사였던가요? 아무튼 좀 중간 계급 정도로 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거예요. 게다 대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너무 친이스라엘적인 것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정신 등등으로 계속 지금 이어오고 있었고 그래서 될 줄 알았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얘기하면 전화 통화하면 그런데 벤자민 네타냐후가 딱 거절하고 굉장히 그 가자 지구에 1200명 이스라엘 사람 숨졌는데 32,000명 이상 숨지게 하고도 계속 씨를 말리겠다는 거잖아요. 하마스의 씨를 말리기 전에 가자 지구 인구 반인 110만 명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린이와 여성들이 굶어 죽는 사람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주이신 국무장관이나 안토니 블링컨 역시 주이신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같은 사람도 막 이스라엘로 가기도 하고 벤자민 네타냐후 정권을 바꿔야지 돼 라고도 얘기를 해보지만 안 되니까 유엔에서 이 같은 것을 발의를 했고 그것조차도 안 됐습니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오랜 동맹이고 우리 오랜 친구잖아요. 내 말 좀 please listen to me 하는 것을 딱 리젝트 해버린 겁니다. 벤자민 네타냐후가.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지원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라파 지구의 지상군을 파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시사만평이 나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이게 이스라엘 스트리트로 가야지 되는가 하마스 스트리트로 가야 되는가에서 딱 막혀서 자동차만 고장나고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국가만. 그리고 사실은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하마스의 기본적인 목표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스라엘 파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다 쫓겨내고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드는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팔레스타인 국민의 희생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마스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몰고
라파에 들어와서 더 많은 대규모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대량 살상이 일어나면 다른 국가에서는 이스라엘을 비난을 할 것이고 하마스는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이 시사만평이 뜻하는 거고, 지금 완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정도까지 사이가 나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그 상하 합동 연설을 하기 위해서 오면은 그 합동 연설을 보이콧하겠다,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진보적인, 심지어는 뭐 주이시 정치인들까지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문제를 말씀드렸고, 영국이야 뭐 참 한 개인이 그렇게 암에 걸리고 한 것은 우리가 또 회복하세요 하고 기도도 하고 할 그럴 문제지만 소프트한 문제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미국에는 굉장히 힘든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러시아에서의 그 테러의 경우는 이걸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이 어떻게 본인의 정치력에 이용을 하도록 꾸밀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미국으로서는 세워야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이제 대선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요. 이번 주로 또 뭐 화요일에 많은 선거가 치러지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뭐 바이든 그 현 대통령이 이제 본선에서 붙게 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해 보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별로 새로운 뉴스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하면은 본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슨 인텔에 뭐 200억 달러를 뭐 지원을 하거나 융자를 준다던가, 아니 뭐 반도체 여러 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학자금, 융자금을 탕감을 해준다던가, 여성에 대한 무슨 그 건강에 관해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하면서 지지율은 여전히 격전지에서 거의 모든 지지율입니다. 아니 거의 모두는 아니고 과반수보다 훨씬 많은 지지율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갑니다. 물론 바이든이 앞서가는 그런 지지율 조사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정도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이 엄청 다이나믹합니다. 막말은 계속 늘어났고요. 이제는 심지어 주이시 가운데서 민주당에게 투표라면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된다. 본인들의 뭐 국가도 뭐 종교도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2024년도가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거 치러지기 8개월 전부터 미리 연막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네요.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무슬림이나 아니면 아랍계 또 라틴계의 이탈표가 생기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겐 나쁜 것이고요. 아무튼 공포물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네요. 바이든 대 트럼프 2막 파트 2. 이건 무슨 Speak Softly 대부 갓파더도 아니고 파트 2가 나온 겁니다. 이런 시사만평이 있을 정도로 국민들은 좋아하지 않지만, 심지어 공화당에서도 본선에서는 제가 트럼프를 절대로 찍지 않겠습니다. 오하이오주가 가장 최근에 예비선거를 치렀으니까요. 오하이오주 예비선거를 치른 공화당 멤버의 18%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0%는 바이든에게 찍겠다고 했고, 어쨌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당이나 당 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딱 그 부분들, 특히 무소속에서의 두 사람에게 다 회의적인 시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11월 달에 투표를 하긴 할 것인가, 투표장에 나오긴 나올 것인가, 투표율이 모든 것을 또 결국은 결정지을 때도 많으니까요. 이런 기로에서 이 같은 정말 우리는 공포물이에요. 보고 싶지 않은 시사만평이 나왔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워싱턴 포스트의 시사만평가인데요. 2016년 처음에 나왔을 때와 2024년 지금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데 뭔가가 달라졌네요. 2016년도에는 조금 화염병 같은 작은 것을 들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불이 더 큽니다. 뒤에 소화기까지 메고 있어요.
소화기가 아니라 이 불을 그 떼는 그 연료를 주는 것인 것 같네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2016년도에 내가 워싱턴의 룰을 다 깨겠다. 대신 깨끗하게 만들겠다. 수암, 뭐 썩은 물을 다 빼서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어떠한 무슨 혁명을 한 것도 아니고 길에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2024년도에는 더 강하게 더 파워풀하게 미국 시스템을 마치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지금 그 같은 모양이라는 시사만평이고요. 성냥이 2016년도에는 꽂혀 있는데 지금 성냥이 아니에요. 성냥에다 불 붙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엄청난 무슨 통을 등 뒤에 메고 오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사만평을 보시면요. 그 시사만평이 어디 갔나요? 제가 찾아봐야죠. 또 하나의 시사만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떠한 그 굉장한,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이 시사만평이 아니라 너무너무 굉장한 그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변화 과정이 어떠냐면요. 자, 이러한 변화 과정입니다. 열어놓고는 또 왜 닫나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을 듣고 계시고요. 자, 이 변화 과정은 한 시사만평가가 얘기를 하는 건데 시사만평을 보시면요. 처음에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인이 되기 전에 맨 위에 보면은 Devolution of the Donald라고 돼 있네요. Evolution, 점진적인 진화도 아니고 Revolution, 혁명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Devolution 하면은 퇴화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화. 맨 왼편에 젊었을 때의 트럼프를 보면은 로세리오 트럼프. 이거 워머나이저와 같은 뜻이잖아요. 막 그냥 여자 쫓아다니고 하는 뭐 그래 뭐 어디를 잡고 이래도 내가 돈 많고 인기 있으면 상관없어 하는 그런 그 로세리오 그런 그 트럼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는 텔레비전에서 딱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어프렌티스 트럼프 이때는 You are fired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진화가 아니고 퇴화하죠. 꼿꼿했던 허리가 점점 굽어지고 있습니다. impeached 트럼프인데 이 impeached 트럼프 때는 처음에 깃발을 들었는데 어떤 깃발이었냐면 미국의 대량 학살이라는 그런 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나왔었던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 깜짝 놀랐죠. 취임식 연설은 밝고 희망을 주고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서 대량 학살이라는 기치를 들고 나오다가 결국은 2번 탄핵당했고 상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게 리벤지, 뭐 blood in the street, 막 길에 피를 뿌린다든가 뭐 이민자가 그 미국의 피를 독살한다던가 아니면 복수를 한다는 이거 완전히 그 가찔라 하는 그 가찔라 그 트럼프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괴물 뭐 고릴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는 그런 괴물적인 트럼프 하기 때문에 이건 에볼루션도 아니고 레볼루션도 아니고 그 데볼루션이다. 이런 퇴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사만평이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찾을 수 없으면 월요일부터 이게 4억 5천만 달러 이 벌금, 사업 사기를 했다는 것에 대한 유죄 판결에 따른 벌금인데 그동안에 이자까지 합쳐서 5억 달러 이상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걸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은 부동산 압류를 지금 뉴욕 검찰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뉴욕에서 사업 사기로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유죄다, 벌금이다 했고 재산을 뭐 골프장 등등 압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이라는 돈을 뭐 별로 벌지도 못하고 정말 좀 다른 소셜미디어에 비해서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회사와 확 합병을 해서 트럼프가 횡재라고 했는데 횡재 맞습니다. 그거. 횡재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제가 먼저 횡재라는 단어를 썼더군요. 세계의 중요한 많은 매체에서 트럼프가 횡재했다 하는데 그 돈을 횡재한 거 그러나 당장 그 돈으로 주식을 팔 수는 없지만 그걸 담보로 누군가에게 돈을 얻을 수는 있다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지 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사법 문제는
계속 다른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 어, 며칠 전에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돈을 만약에 벌금을 공탁을 해야지만 항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지 못하면은 돈을 마련하는데 외국 정부나 외국에서도 돈을 들여올 수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이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보통의 정상적인 아주 평이한 대선 후보라면 외국에서 돈은 절대로 안 꾸죠. 그런 걸 꾸면은 이해상충과 연관이 되니까요.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트럼프의 변호사는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차에 트루스 소셜과 어떤 그 쉘 컴퍼니, 어떤 회사를 사서 상장하고 하는 그런 컴퍼니와 합병을 해서 그 가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35억 달러는 뭐 손에 쥔 돈은 아니지만 벌 수 있게 됐고, 이 돈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누군가가 그럼 돈을 좀 빌려줘 보나? 뭐 저렇게 저것도 있고 하니까 담보 잡고 뭐 등등 해서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숨통은 트여졌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것도 지금 벌써 이해관계가 들어갔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아주 작은 회사인데, 디웨기라는 그런 회사가 트루스 소셜, 그 트럼프 미디어 회사와 합쳐져서 트럼프에게 35억 달러를 주면서, 그런데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이라는 회사가 지난해 첫 9개월 동안 330만 달러 정도를 벌었고, 뭐 가치도 별로 되지 않는데 갑자기 순자산이 지금의 26억 달러에서 35억 달러가 플러스가 되고, 이게 이제 또 다 뭐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나에게 뭐가 될까 하는 사람들이 뭐 작업을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 없이 왜 이걸 합병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에서 외국 돈을 받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미 국내에서는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로 어떠한 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게 이제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주 이상한데 이미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업 사기를 했다 할지라도 무슨 벌금을 4억 5천만 달러를 내라고 판결 내는 거, 이거 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무슨 사업 사기를 했다 해서 이렇게 많은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문외한이기 때문에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그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는 충분히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었던 일이 법원에서는 악랄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업에 대해서 뭐 룰을 다 어기고, 그리고 여자에 대한 명예소송에도 거의 1억 달러 배상금을 내라고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너무 악랄하기 때문에 판결을 받고 하면 입을 좀 다물어야지 되는데 계속 입을 열고, 또 실제로 그것으로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을 벌어서 그동안 계속 그 돈으로 본인은 나는 부자다 부자다 소리만 하고 본인 돈은 안 씁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다 여러분들이, 트럼프 지지자 여러분들이 뭐 모자도 사주고 머그, 운동화, 온갖 것을 다 사면서 트럼프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은 지지자들의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뭔가를 합병하거나 외국으로부터도 뭐 우리가 전략적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안 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워싱턴에 무슨 더러운 물을 뽑아낸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깨끗한가? 이런 것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나는 인권법 변호사입니다 하면서 계속 성추행범만, 가해자만 변론을 하고 피해자를 이중적으로 무슨 피해를 보게 하고 한 그런 그 후보가 무슨 뭐 전략적 공천 받고 경선하고 했다가 결국은 물려났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무슨 뭐 민변협회의 변호사였고, 그리고 여성이고, 더군다나 여성이고, 나는 정말 정의를 쫓아갑니다 하면서 왜 성범죄자들만 그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해자들만 변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엄청나게, 무슨 뭐 피해자 뭐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무슨 체육시설 관장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에게 당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변론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본인이 그런 것을 변론한 사람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깨끗한 뭔가를 할 수 있는가, 정치를. 그게 안 된다고 믿으니까 본인이 사임을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외국에서도 돈을 끌어올 수도 있고, 사업은 맘대로 사기를 하고,
사업을 사기로 했으니까 유죄 판결을 받았지 사업을 깨끗하게 했으면 왜 유죄 판결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벌이 과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 비슷한 겁니다. 과연 이러한 트럼프가 깨끗하게 워싱턴을 뭐 갈아엎을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워싱턴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서글퍼하면서 그러는 것이 시사만평부터 보시면요. 멸종 위기에 세 가지 섹션이 보입니다. 왼편에 거대한 그 팬다, 중간에 블루 고래, 청고래, 뭐 흰수염 고래라고도 하고 우리가 대왕 고래라고도 하고 뭐 이름은 부르기에 따라서 아무튼 영어로는 블루 고래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제정신인 공화당들, 정치인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사만평이 왜 나오냐면은 어제 민주당 정부와 이 정부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 예산안에 협상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퇴출한다 하는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일종의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그런데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도 이거 당장 투표하면은 뭐 프리빌리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안 이런 등등의 여러 아무튼 종류가 많습니다. 안을 발의를 할 때 결의안 뭐 등등 해서. 그런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도 민주당과 협조를 했다고 연방정부 폐쇄가 협조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문을 닫아야지 되는데 그랬다고 저 사람을 마이크 존슨이라는 하원 의장을 내쫓아야지 된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알아요.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표가 몇 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두 사람만 삐걱거려도 지금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똘똘 뭉치면 하원 의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투표를 바로 하지 못하게 이제 이스터이기 때문에 또 다 지었고 떠나고 하니까 겁만 주는 겁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반대를 하면 하원 의장에서 내려올 수 있는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한 겁니다. 본인도 정말 내보내고 싶었다면 당장 투표할 수 있게 했어야지 되죠. 그건 안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상 마이크 존슨 의장이 뭐 어떤 그 머리 위에 도끼를 그 얹고 있다. 도끼가 그 hanging over his head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머리 위에 도끼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한 상태겠어요.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하원 의장이 된 순간부터 사실은 이게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 사람만 나를 싫다고 해도 내가 하원 의장에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할 수 있어 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하원 의장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시사만평이 나오는 겁니다. 워싱턴에 제정신이 되는 공화당이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공화당들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더 이상은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다. 특히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그랬어요. 아담 킨징어 같은 사람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의사당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탄핵을 해야지 된다고 투표 던진 사람들 다 스스로 물러나거나 쫓겨나거나 했잖아요. 이런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물론 민주당에도 또 이상한 정치인들 많이 있죠. 그런데 얼핏 눈에 띄기에 뭐 조지 산토스 같은 말만 하면 다 거짓말로 점철돼서 심지어는 공화당도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다가 나중엔 할 수 없이 쫓겨내고만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프리덤 코커스라든가 아주 극단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안은 어제 결국은 통과가 돼서 상원으로도 보내졌고 하원에서 통과돼서 상원으로 보내졌고 상원에서도 새벽 2시에 통과가 돼서 바이든 대통령 이제 거기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당연히 연방 정부가 폐쇄될 위험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헤드라인에만 딱 전해드린다고 하고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겁니다. 아시아계와 하와이안 원주민 퍼시픽 아일랜더 그 성인의 80%는 합법적인 낙태를 지지한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럼 이건 일반 사람들의 낙태 지지보다 아시안계가 훨씬 합법적인 낙태 지지를 몇십 % 많이 한다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시안 아메리칸 협회가 있죠. 그 협회 데이터와 AP, 노크 항상 공동 여론조사합니다. 그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아시아계와 하와이안 원주민 퍼시픽 아일랜더 10명 가운데 8명이 낙태가 모든 경우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 합법화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4분의 3은 연방의회가 낙태를 보장하는 이런 법을 통과시켜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이걸 못하도록 하고 주정부에서 각자 다 낙태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래서 일반 성인의 낙태 지지율은 한 65% 정도 되는 걸 에이시안 퍼시픽, 뭐 아시안계 이런 사람들은 하와이안 이런 사람들은 그 하와이안 원주민 등은 80%. 그러니까 16%나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민주당과 공화당도 뭐 당을 가리지 않습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 가운데서는 뭐 크게 뭐 차이가 없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가리지 않는다는 게 일반 공화당보다도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낙태의 합법화를 원한다는 겁니다. 57%예요. 에이시안 아메리칸계는. 일반적으로는 공화당 38%가 낙태를 뭐 이렇게 합법화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도 뭐 마찬가지 비율로 숫자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고요. 이건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에이시안 아메리칸 퍼시픽계, 뭐 하와이안 원주민 등등 117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 표본 오차는 3.9%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고 공화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와블입니다. 뭐 상황이 자꾸 변해요. 뭐 16주일 이상, 15주일 이상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날은 15주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게 매우 합리적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다가 또 뭐 근친, 상간, 강간, 뭐 산모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거 예외를 둬야 돼. 이건 또 민주당 쪽에 가깝잖아요. 요즘은 공화당 쪽에서 근친, 상간도, 강간도 다 아이를 낳아 이런 것에 많은데 그래서 여론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16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한다 하는 것은 또 얘기를 하는 적도 있고요. 뭐 라디오 쇼 같은 데서 그래서 16주일이냐 15주일이냐 예외를 두는 그 예외의 범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왔다 갔다 하는데 다만 초지일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지명을 한 그런 연방 대법관 3사람 때문에 전국적인 낙태 합법화가 금지로 돌아섰다. 나 이걸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적절한 시점에 아주 공식적인 것을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또 낙태는 연방 문제가 아니라 주정부의 문제다. 이거는 또 연방 대법원에서 하는 것을 판결 내린 것을 지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이자율 인하 이번 주에 없었고 올해에 3번 있을 것이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자율 인하 있을 것이고 그러면 0.25%포인트씩 하면은 올해 말이 되면 0.75%포인트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것이다. 또한 경기 성장을 조금 좋게 뭐 1.4%인가요? 당초 예상에서 2.1%로 올렸고 대신에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목표하는 2%까지 아주 순식간에 다가갈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경제 뉴스에서는 이게 경제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테크 뉴스인가요? 애플이 독점법 위반으로 16개 주 검찰총장과 연방 법무부로부터 고소당한 이거죠. 그게 독점법 위반이라는 게 애플워치가 애플하고만 아이폰하고만 연동이 된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밖에 다른 뭐 여러 가지도 연동이 좀 안 되게 해놨다. 그게 독점법 위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애and로이드는 많이 또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애플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경쟁력이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을 보호하는 거다. 그러려면 너무 많은 곳에 노출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and로이드 폰이 많은 곳에 노출돼서 해킹당할 위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애플로서는. 왜냐하면 애플이 뭐 디자인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고 하지만 보안이 철저히 유지된다는 여러 가지로 뭐 삼성폰 쓰시는 분들은 애플과 그 비교되는 그 부분을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삼성폰이 좋아도 보안 문제 때문에 애플폰을 따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것 때문에 애플이 경쟁력이 있어서 많이 팔렸는데 그게 독점법 위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이게 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애플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지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게 되고요. 레딧이 어제는 조금 내려갔던데 주식 공모하고 첫날은 왜 34달러에 책정을 했는데 결국은 끝에 얼마에 마무리를 했던가요? 아무튼 48%가 올랐습니다.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내려갔었어요. 어제는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냐면 뭐 크게 내려간 건 아니고 그래도 38달러보다는 훨씬 높게 그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레딧이라는 과거에 그 인터넷의 하수구라고 불렸었던 그러한 데가 2005년도에 만들어져서 많은 그 본인들이 아무거나 인종차별적인 발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 이런 것을 못하도록 적어도 2015년까지 지금까지 2015년부터 지금까지 단속을 하고는 주식까지 상장을 하게 됐잖아요. 어제는 많이 내려갔네요. 9% 정도가 내려가서 그래도 4달러 56센트 내려갔으면 45달러 88센트. 처음에 34달러 공시 가격보다는 10달러 이상 이틀째에 오른 채 마감을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이 중요하죠. 이 레딧이라는 것은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테크놀로지 회사가 상장을 한 것이고 계속 성장을 할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이 같은 다른 소셜 미디어도 또 이제 주식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아직까지도 2005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고요. 만들어졌는데 손실 네트로 잃어버린 돈이 지난해에 뭐 9천만 달러. 그런데 그보다 1년 전에는 1억 5,800만 달러였다는 겁니다. 요즘은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레딧이라는 소셜미디어에서 뉴스를 본다. 강아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여행 등등에 대해서도 본다 하고 본인들이 의견을 쭉 올리잖아요. 뭐 화면 캡처도 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에 인종 혐오 발언 이런 것들 엄청 많아서 쓰레기라고 하수구라고 했는데 인터넷에 하수구에서 인터넷의 보석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손실이 많습니다. 소셜미디어 같은 그룹이 이윤을 내기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순손실이 9천만 달러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를 조금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메타가 페이스북이 2012년도에 31달러인가 상장을 해서 지금 2024년도 500달러 넘습니다. 520달러, 510달러 이 정도 하더군요, 요즘에. 자, 그런데 경제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그 주식시장이 또 지난 2주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시사만평을 한번 보시면 공화당입니다. 코끼리가 가리려고 하고 있어요. 바이노믹스는 디제스터야. 재난이야, 재난이야 하는데 가리려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이 쫙 올라가고 경제도 괜찮다고 하고 경기도 그러니까 이걸 가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코끼리가 뭐까지 가려주냐면 왼편의 시사만평을 보시면요. 러시아는 정말 훌륭해. 텔레비전에 보니까 한 사람은 트럼프인 것 같고 한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인 것 같습니다. 아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여기 러시아 같네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파도 찢어졌고 벽도 금이 가 있고 근데 러시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위에 오른편에 건축물을 보면은 완전히 그런데 러시아는 그레이트하다는 거예요. 조명도 제대로 없어서 그냥 줄에 백열등 내려서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오른편에 보면은요. 보세요. 뭐 피자에 햄버거에 먹을 것 잔뜩 있고 컴퓨터에 뭐 축구공에 애완동물까지 등도 왼편 것과는 달라요. 다른데 미국은 정말 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한 사람은 오렌지 머리를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고 그 왼편에는 공화당인 것 같아요. 공화당이 열심히 이렇게 경제가 너무 나빠. 러시아가 좋아. 터커 칼슨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시사만평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지 될 텐데요. 제가 어제 이제 방송 끝나고 동료와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그 동료가 막 이제 제 오피스에 와서 그 케이트 미들턴이 저렇게 42살밖에 안 됐는데 암에 걸려서 너무 이제 이분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고 그런데 제가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마 얄미웠을지도 몰라요. 제가 물론 누구라도 암에 걸리고 고통을 받으면 누구나 다 일어나야지 되고 그 사람에게 누가
회복하세요 하는 마음을 안 갖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영국에서도 2명 중에서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거든요. 일종의 암인 거죠. 암의 종류가 뭐 한 200종류가 넘고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면 그게 훨씬 이제 고통스러울 수 있어서 완전히 그 암으로 인한 생존율 자체는 지난 50년 동안 2배로 늘어났지만 영국에서 전체적으로 암이 딱 발병해서 고통받는 사람의 3분의 1은 7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50세 이상의 발병을 하니까. 케이트 미들턴처럼 이렇게 42세에 발병하는 경우는 드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동료는 너무너무 이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냉정하게 거기서 찬물을 껴줬죠. 네. 안타까운 건 맞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케이트 미들턴은 본인도 얘기를 해요. 2분 20초짜리에서 My Medical Te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y Medical Team이 가족은 남편도 지금 와이프 곁을 지키고 있죠. My Medical Team이 훌륭하게 나를 치료해주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같은 암에 걸려도 My Medical Team, 물론 My Medical Team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My Medical Team과 왕족이 말하는 로열 패밀리의 My Medical Team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걱정을 전혀 안 합니다. 보통 사람은 암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보험이 없고 또 사는 지역이 그렇고 등등 해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케이트 미들턴의 그것을 보면서 안심이 되니까 그쪽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안심이 되지만 그 밖에 케이트 미들턴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인데요. 설명할 수 없는 출혈이나 설명할 수 없는 통증, 비정상적인 덩어리나 붓기,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체중 감소 이런 게 있으면 또 바로 여러분들 진단을 받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저는 죄송해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나 여러분께서 혹시 그렇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고 형편이 되신다면은 이런 알 수 없는 무기력증이 알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기에 발견하면 쉽다고 하니까 건강 챙기세요 하는 말로 토요일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뵙겠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